올해 미국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히려 과도한 기대와 쏠림이 다소 형성이 되어 있고, 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에 새로 런칭한 코너죠. 닥터 유의 태어난 김에 경제일주. 저는 목소리만 출연하게 된 최 PD입니다. 오늘은 유 박사님 모시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좋은 내용 한번 또 여쭤보고 박사님의 날카로운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닥터 유의 태어난 김에 경제일주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이제 많은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구독자분들 이 카테고리 이름명이 어떠신가요? 혹시 더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카테고리 명에 대한 의견도 뭐 거침없이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24년도에 미국 매크로와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우리의 전략 방향을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찬찬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영상 자체를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2부 정도로 이어지는 좀 약간 딥하고 우리가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볼 만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2년에서 23년까지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소폭 슬로우다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셨잖아요. 혹시 이렇게 좀 견해가 바뀌신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첫 번째는 질문이 이렇게 나왔죠. 사실 그동안에 22년도, 23년도 사이에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불안 요소들 그리고 경제적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들을 피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투자의 관점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세우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조심하자, 신중하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긍정적인 의견으로 바뀐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작년도 23년도 2월 달에 중소형 은행의 위기가 있었죠. SVB라는 실리콘밸리 뱅크에 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 재무부와 정부의 대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그들이 또 다른 관점으로 또다시 새로운 유동성 공급을 시작을 하고, 그것이 경제와 금융을 굉장히 양호하게 만드는 이제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뷰를 이제 표출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간단히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사실 23년도에 2월 달에 발생한 중소형 은행 위기, 우리 다 기억하시죠? 은행에서 이제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은행이 계속 이제 축차적으로 계속 파산 위기가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코셔스하고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미국 정부와 재무부 그리고 미국의 예금보험공사에 사실은 돈이 없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위기가 나타났을 때 정부의 힘과 그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재무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기반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상 이게 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뱅킹 시스템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미국 재무부 옐런 장관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게 됐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대형은행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형은행들이 중소형은행에 유동성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은행들 사이의 M&A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입니다. 오히려 은행 시스템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 대형은행들,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유동자금이 많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은행들이 위기의 어떤 봉착 부분들, 즉 돈이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꿔나가고 부실해진 그런 이제 은행들을 갖다가 M&A를 하면서 사실상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는데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사실 많은 부분이 가계 지원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가계소득의 한 10% 정도는 사회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정부의 지출로 돈이 메꿔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가계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정부 재정 지출이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 노동소득도 꾸준히 괜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투자 시장, 우리 금융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시장도 괜찮은 상황이라서 렌트비와 그다음에 배당, 그다음에 예금 이자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받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회 이전 복지, 사회 보건, 뭐 교육 이런 분야에서 이 지원까지 받으니까 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입장에서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이제 변모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마지막 제가 세 번째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페드는 최근 들어서 무언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명분들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실제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인하하는 것과 그 요소는 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인하할 수 있다라는 명분과 올 연말 뭐 올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진짜 인하를 할지는 좀 별개의 요소이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QT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속도를 갖다가 이제 더디게 한다는 부분들을 가능성을 피력한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미국의 부실했던 은행 부분에서의 유동성은 대형은행한테 맡겨가지고 해소하게 하였고, 정부는 재정 지출로 계속 돈을 가계에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페드는 시중의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써 유동성을 회수하던 정책에서 이제는 유동성을 덜 회수하려는 그런 정책들, 이 세 가지가 세 박자가 이제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M3라고 하는 총 유동성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완만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금융을 뜨겁게 만들고, 금융이 좋으니까 또 역으로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가계의 50%의 자산은 거의 다 금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웰스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고 소비 여력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앞으로 완만하게라도 계속 리커버리, 회복 국면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형성이 됐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국면이 리커버리냐 아니면 침체로 가는 단계냐에 따라서 이로 인한 금융투자 환경과 적정 포트폴리오가 차별화되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경제의 국면에 대한 판단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국면이 제가 리커버리, 경제가 약간 완만하게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회복이 아니고 슬로우 다운, 이게 경제가 약간씩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투자의 방평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부분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내용을 보시면은 이건 인베스코 자료를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전통적인 매크로에 기반한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매크로 시기별로 어떠한 자산의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추세 관점에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인베스코 자료는 우리가 항상 투자라는 관점에서 기본의 스탠스에 충실하다, 그래서 기본이 된다라는 원칙,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미국이 과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슬로우 다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최근에 이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분석가분들이 아직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슬로우 다운, 이제는 슬로우 다운 해지다가 이제 컨트랙션, 좀 있으면 컨트랙션, 즉 침체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직도 분석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저는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슬로우 다운이 되면요, 당장은 에쿼티, 주식 쪽이 좋고 그다음에 채권 쪽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채권 쪽은 아무래도 자본 차익이 되겠죠. 그리고 하이 퀄리티의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딧물, 뭐 회사채라든지 이런 부분들, 등급이 높은 이제 회사채물도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요, 에쿼티, 주식 쪽 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완전히 떨어집니다. 꼴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채권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의 자본 차익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니까 채권에 오히려 기대 수익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국면이 반대로 완만한 리커버리 회복 국면이라고 본다면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에쿼티 부분이 굉장히 뜨겁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인베스코에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에쿼티가 리커버리 국면에서 좋고요. 리스크 크레딧 인물, 하이힐드나 뱅크론, 그 다음에 EM의 하드 커런시 같은 일부 신흥국 통화 가치까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이 퀄러티 크레딧물이 수익이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가버먼트 본드 쪽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역추적을 해보면요, 현재 저는 리커버리 국면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산군별로 봐도요, 최근에 리스크 크레딧물이 기대 수익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에코티는 당장에 수익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여러 가지 자산군별 기대 수익을 놓고 봤을 때도 현재 국면 창출하고 있는 수익만 보더라도 리커버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요즘에 가버먼트 본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채 투자 어떠시죠? 작년에는 미국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의 괴리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금리도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에 투자를 한 분들은 사실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좋은 모멘텀을 맞이하신 적이 있고, 실제로 작년에는 투자를 하기에 좀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파월 의장도 그렇고 페드가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분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 금리는 너무 이제 빨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물가 변동 때문에 약간 이제 소폭의 변동은 있지만 3.9 혹은 위로 보면은 4.2나 4.3 여기 레벨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국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국채 투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이고, 신규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특히나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실제 그런 상황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보아하니 지금이 리커버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 리커버리 국면에서 그 다음에 익스펜션, 그 경기 확장으로 가게 되면요, 에쿼티 쪽 위험자산인 주식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고, 리스크 크레딧물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이 퀄리티 크레딧물 같은 경우, 회사채 같은 경우도 좋은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로 가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인 리커버리 이후에 확장적으로 익스펜션, 경기 자체가 확장 국면으로 가면서 모두 위험자산이 확 좋아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좀 제한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제한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에쿼티 쪽이 어느 정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지면서 다른 에쿼티 쪽이, 다른 나라의 에쿼티 쪽이 또 이렇게 슬슬 따라가는, 완만하게 계속 개선이 되는 그런 이제 패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리커버리하고 익스펜션으로 가는 이런 전환점에서는 어떠한 포트폴리오 철학이 좀 필요하느냐, 사실은 위험 자산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에쿼티, 크레딧 리스크, 하이 퀄리티 크레딧, 이런 자산군별로 각 섹터의 대장인 기업의 증권이나 아니면 채권들을 계속 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컨드 그 다음에 서드 이쪽까지는 안 보시는 게 좋고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는 하되 그 안에서 가장 대장의 성격을 가진 기업과 연계된 증권이나 유가증권이나 아니면 채권에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다변화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국가별로도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 아직은 미국만 나홀로 양호한 경제, 그 다음에 그 외 국가들은 아직도 힘든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은 위험하다,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강점이 있는 제조업 기술이나 테크 쪽의 기술의 경쟁력이 있는 그 국가들은 어느 정도 지수 자체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완만하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할 것 같은데 정말 3회까지 인하가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올 한 해 3회 인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그래서 올해 미국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3번 인하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인하를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요, 파월 의장이 사실은 22년도 이후부터 금리를 올렸지만,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이던스를 줬죠. 물가가 어떠니까 앞으로 위험하니까 앞으로 물가 변동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 근데 사실은 파월 의장의 어떤 패턴이나 그동안의 스탠스들, 그리고
페드의 스탠스들을 보시면은 말한 것이 스탠스가 100이라고 하면요. 한 70 정도만 그 실제로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특징적 현상이 과거에는 그 점도표라고 하는 이제 금리를 몇 번 내리고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전망치 이 숫자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핏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즉 현실에서도 실제로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놓고 봤을 때. 근데 최근에는 그게 괴리가 좀 많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점도표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3번의 횟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들의 스탠스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상징적인 어떤 언어의 표현이지 그게 실제로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지 여부와는 약간 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앞선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신규 채권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마켓 타이밍, 즉 적절한 타이밍을 굉장히 고심하면서 잡아야 된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채권 금리가 좀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든지 튈 때 사야 되지 지금처럼 평타할 때는 좀 새롭게 투자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 인디케이터를 보시면 사실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나오는 이제 인덱스인데요. 금융과 경제 부분을 풀리 좀 균형적으로 반영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미국 같은 경우에 완만하게 빠르게 이제 23년도까지 떨어졌다가요. 이 지표들이 사실은 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소순환상, 그러니까 작은 순환상에 어떤 바닥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완만한 리커버리를 하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그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3번 올해 무조건 해야 되는 필요성들은 경기만 놓고 보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이미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민간에서 생각하는 그 확률을 놓고 봤을 때 그 확률이 계속 사상 최고치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 패턴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히려 과도한 기대와 쏠림이 다소 형성이 되어 있고 페드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를 충분히 나중에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를 계속 좋게 할 겁니다라는 상징적인 어떤 선언은 충분히 전달했지만 실제로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 있고 물가는 그냥 3% 수준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국면들이 장기간 이어지면 금리를 내리는 횟수나 금리를 내리는 강도 자체는 생각보다는 약할 수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미국의 고용시장 여건은 어떤가요? 최근에 실업률이 좀 상승하던데 이건 나쁜 징후는 아닌 걸까요?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 실업률이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이 다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 미국 경제가 드디어 슬로우다운에다가 이제 컨트럭션으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실업률도 최근에 나오는 실업률 자체가 이제 3.9 그리고 앞으로 4%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컨트럭션이 오지 않을까? 즉 침체가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잡 오프닝 레이트라고 해서 구인 배율입니다. 이 구인 배율은 전체 취업된 인구하고 채용 공고로 나온 인원을 다 합칩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채용 공고 신규로 채용하겠습니다라고 나온 이 인원에 대한 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신규 채용하겠다는 어떤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이 숫자가 23년도 굉장히 고용시장에서 미스매칭이 많아가지고 뽑고자 하는 기업은 많은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7%대, 7% 후반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5.3%까지 낮아지긴 했습니다. 즉 지나친 노동자에 대한 수요, 기업들이 막 채용하려는 의지는 약간 이제 감퇴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년 이전의 평균, 최근 20년 이전의 3년 동안의 평균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4%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5.3보다도 사실은 4%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고용시장의 수요는 아직도 완만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실업률이 3.9%고 이제 4%로 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의회 예산처에서 추정한 자연 실업률, 이 자연 실업률이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즉,
인플레 없이 경제가 자연적인 현재의 인구하고 현재의 그 자본을 가지고서 그대로 평탄하게 성장을 했을 때 나오는 실업률이 4.1, 4.3이라는 겁니다. 즉 균형 상태에서 4.1, 4.3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아직은 낮은 상태. 설호 4% 초반 4.1이나 4.3이 나와도 균형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실업률 측면이나 구인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고용 시장은 안정적이다. 다만 이 이제 차트의 지표를 보시면요. 서비스 부문의 임시직 고용이 폭등을 했다가 이 숫자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임시직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 수요 자체가 그 니즈가 되게 많았다가 이제는 서서히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미국 내에서도 일할 사람들이 없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서비스 노동 관련되는 일들을 모두 다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이민자분들이 다시 이제 유입이 되면서 미국 이민자들이 뭔가 일을 하면서 그 고용 시장의 공급 수요의 미스매칭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20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미국의 여성들이 육아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경력이 단절돼가지고 경제활동을 아예 안 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미국 내에서는 쉬세션이다. 여성들이 고용시장에서 탈출해 나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미스매칭은 사라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고용의 지표나 현재의 국면은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미국의 슬로우다운 엔드 그리고 그 이후의 침체로 그 신호로 보아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금융시장 여건은 어떤가요? 현재 미국 금융시장 내에 버블이 좀 끼어 있다. 뭐 이런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 여건은 어떨까요? 제가 앞에서도 지금 유동성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확증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깨지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은행들의 가용자금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계속적인 재정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데 얼만큼 하냐면요. 최근에 연간 거의 6조 달러씩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4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5조 달러 정도에 불과했던 게 거의 20% 이상 증액이 되었고 그 금액이 이제는 더 이상 줄지 못해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한번 돈을 쓰기 시작하면요. 우리 소비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이번 달에만 특별히 한 이제 가정의 지출 금액이 많으니까 올해만 이제 100만 원 쓰던 걸 200만 원으로 늘릴게. 그리고 다시 100만 원으로 아껴야지. 그게 사실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달러 패권이 있고 미국처럼 소비 중심으로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돈을 정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쓰기 시작하면요. 그 규모에 맞게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6조 달러까지 이렇게 늘려놓고 나니까 바이든도 그 당시에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늘렸다가 예산을 늘렸다가 다시 축소할 겁니다 해놓고 사실 유야무야 이제 그 얘기는 사라졌죠. 그러니까 결국에 6조 달러 이상을 계속 이제 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사실 페드도 아직 이제 자산 규모가 유동성을 회수해서 자산 규모가 줄었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7조 5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태. 그래서 미국의 M3는 20조 7천억 달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융 여건을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만든 지수 지표를 놓고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요. 이 지수는 10년물, 그 다음에 회사채 스프레드, 그리고 모기지 스프레드, 달러, 그 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주식 이러한 지표들을 모두 다 통합하여서 지수한 것인데요. 이 지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국의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다. 굉장히 우호적이다. 유동성 환경도 우호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지표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100 이하로 가게 되면요. 굉장히 완화적인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100
우위에 있지만 이 지표가 100까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S&P 500, 미국의 주가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미국의 주가나 시장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고평가돼 있고 버블 요소가 있다. 물론 일부의 버블 요소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이제 빠른 시기 동안 상승한 것도 맞고요. 근데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미래 PE, 그러니까 미래에 걷어들일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밸류에이션 잣대 지표가 지금 포워드 P라고 하는 숫자가 20배 정도이고요. 이 차트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의 실질 금리는 2% 정도. 그러니까 빨간 점선을 갖다가 이렇게 가시화해서 놓고 보시면요. 지금 중간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전에는 P, 이제 우리가 퍼라고 하죠. 포워드 P가 25배 이상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회복 국면이면서 P가 20이니까 버블 요소가 다소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AI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붐이 불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AI라는 신기술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또 AI에 대한 평가가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AI,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의 AI, 반도체 칩,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혁신, 그리고 그에 대한 찬사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의 그 AI 칩도 비싼 가격이 거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굉장히 좋은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AI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AI라는 부분이 디지털과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 여기서 혁신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어떤 패턴들을 놓고 보시면요. 80년도, 90년도 미국의 산업혁명, 제조혁명이죠. 그리고 2008년을 전후로 한 또 다른 이제 신산업의 혁신, 이런 패턴들의 역사에서 보시면요. 과거에 이렇게 산업의 어떤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동 생산성 지수라고 하는 이 지수가 한 번씩 소폭으로 점프업을 합니다. 80년도 초반도 그렇고요. 90년도도 그렇고 2008년에서 9년 되기 전에도 점프업을 하죠. 근데 지금 최근 상황은 어떻죠? 이미 2020년도에 점프업을 했다가 이 파란색 선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완벽하게 그전과 차별화되는 AI에 의한 점프업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꾸준히 그동안에 테크 관련되는 신기술들이 계속 부과가 되면서 약간의 이제 효용성 상승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제조업과 여러 가지 공장 시설에서 AI가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의 효율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실용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산업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는 대략 4년이나 5년 후에는 실제 산업에도 적용이 되면서 산업의 효율성을 확 부과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에는 미국이 완만한 리커버리고 추가적으로 수년이 지난 이후에는 경제가 다시 확장 국면으로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앞으로 지금 당장에는 리커버리, 완만한 리커버리지만 4, 5년 후에는 또 AI에 의한 산업의 어떤 혁신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자. 물론 이렇게 산업 혁신 효과가 이렇게 증대가 되는 구간에서는요. 미국의 고용이 항상 줄어듭니다. 즉 한 사람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비농업 고용이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는 이 주황색 선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다운이 되죠. 그래서 이런 다운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미국 경제를 오히려 좀 약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가 되면요. 미국의 고용이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정부의 지출과 페드의 금리 인하가 좀 더 그때 구간에서는 다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크로 패턴이 4, 5년 후에는 오히려 양호해지면서 미국 정부와 페드에 의한 어떤 확장적인 적극적 정책으로 좀 완만하게라도 회복 이후의 익스펜션, 확장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AI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판단보다는 아직 AI가
실제 산업과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점진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과도기 시점에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